일본 엔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37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61엔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 완성차 업체 르노로부터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수주했습니다. 국내 배터리사 최초 LFP 배터리 공급으로 규모는 39기가와트, 약 6조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로부터 1조 4,600억 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을 수주했습니다. 단일 수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의 40%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오는 2030년 그룹 합산 매출액을 지금의 2배, 영업이익은 4배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 시가총액 200조 원, 소재 분야 글로벌 최고 기업 가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 환율 시장에서 강달러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채금리 차이가 2000년 이후 최대치로 벌어진 일본은 엔달러 환율이 37년 만에 저점을 기록했는데요. 엔화의 반등에 베팅하며 올해만 1조 4천억 원 가까이 매집한 국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2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한때 달러당 161.73엔으로 거래되며 1986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일 미 채권 시장에선 올해 말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으며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기준금리가 0.1%에 불과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어 두 국가 국채 간 수익률 격차는 2000년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고 이것이 환율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보다 가파른 엔저 현상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낮아지면 해외에서 이들과 경합하는 우리 수출품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포인트씩 하락할 때마다 우리 수출 물량은 0.2%포인트씩 감소하게 됩니다. 엔화 반등에 2년 가까이 베팅했던 국내 투자자들도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엔화 환율 100엔당 950원이 깨졌던 지난해 5월부터 폭발적으로 엔화를 매집해 13개월 사이 엔화 예금은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올 들어서도 투자자들은 5대 시중은행을 통해 1조 4천억 원 이상을 엔화 예금에 투자했지만 엔화 가치는 100엔당 850원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화 투자를 중단하고 관망세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무리라 생각합니다. 경제 논리 이런 것보다 외교 논리인 것 같고요. 이제 기시다 총리 워낙 지지율이 낮으니까 일본은행 총재의 결단인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다만 일본 통화당국이 본격적인 시장 개입에 나서더라도 트럼프의 재집권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이겨내고 화폐 가치를 단기간에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배터리 기업 최초로 전기차용 LFP 배터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던 전기차용 LFP 시장들은 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 완성차 업체 르노로부터 전기차용 LFP 배터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내년 말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39기가와트 규모의 LFP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전기차 59만 대 분량으로 금액은 6조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배터리사가 전기차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첫 사례입니다.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선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7%에 불과했던 LFP 배터리 비중이 오는 2026년 5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르노와의 계약에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뛰어넘기 위해 첨단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배터리 최초로 팩에 직접 배터리셀을 조립하는 셀2팩 공정을 적용해
에너지 밀도를 5% 더 높인 겁니다. 배터리셀은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르노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김동명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은 유럽 공략을 필두로 글로벌 LFP 배터리 수주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아가 올 하반기 유럽에 출시하는 보급형 전기차 EV3에도 배터리를 납품해 유럽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이번 계약은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의 40% 수준입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소재 제약사와 초대형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수주 규모는 약 1조 4,637억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출범 이래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로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인 2조 5,009억 원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체결된 투자 의향서의 본계약으로 당시의 수주 규모는 1,473억 원. 1년 만에 1조가 넘게 증액된 규모로 체결된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은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진 4공장 보유, 지난해 기준 99%에 달하는 배치 성공률 등의 경쟁력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품질 경쟁력, 트랙 레코드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머크, 일라이 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와 7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6건은 기존 계약에서 생산 물량 등을 늘린 증액 계약입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는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6곳. 3년 사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 증가하는 위탁 생산 대응을 위해 공장을 확장 중이며 내년 4월 5공장이 완공되면 세계 1위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장윤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임기 3년 동안 그려갈 경영전략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그룹의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4배 더 키울 계획입니다. 보도에 강미선 기자입니다. 적기에 적절하게 투자를 하겠다. 결코 소극적이진 않겠다. 지난 3월 취임 당시 철강 본연의 경쟁력 강화와 2차 전지 투자를 약속했던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현장 동행 100일 일정을 마치고 2030년까지 포스코그룹을 200조 원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철강을 넘어 2차 전지와 신소재 등 소재 분야에 투자해 매출을 현재의 2배인 250조 원, 영업이익은 4배인 16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철강, 2차 전지 소재와 함께 그룹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론 신소재 분야를 강조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등 항공우주 산업에 적용될 소재를 빠르게 선점해 신소재 분야에만 2030년 매출을 5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신소재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인수합병도 나설 것이라고 장 회장은 말했습니다. 또 해외 철강 공급망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던 장 회장은 인도와 북미 등 글로벌 상공정 중심의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취임 당시 호화 이사회 해외 출장으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지배구조와 기업 문화 혁신도 나섭니다. 장 회장은 이달 말 대규모 조직 개편 단행과 함께 앞으로 거버넌스 혁신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1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오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 달성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건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박승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자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 봅니다. 올 초 정점을 찍은 물가가 4월 이후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며 뚜렷한 내림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씨에 수확이 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고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 물가 역시 2%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배 가격이 2배 넘게 오르고 사과값 역시 폭등하는 등 물가 불안 요인은 여전합니다.
국제유가도 부담인데 실제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1년 반 만에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관리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7월은 여름철 기후 영향, 국제 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불안 요인이 남았다지만 상승폭이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대에 근접한 만큼 이제 관심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질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리 인하 신호가 대출 확대로 이어져 집값 상승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한은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최대 폭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리긴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미 연준이 과연 정말 9월에 인하를 하는지 그 여부도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낮출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국내 ETF 시장에 만연한 인기 상품 베끼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묘수는 신상품 보호제도입니다. 독창성 있는 ETF에 6개월간 독점 상장권을 주는 건데요. 하지만 제도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업계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김동아 기자입니다. 신상품 보호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6개월 동안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월 한국거래소는 유사 상품 난립을 막기 위해 ETF 신상품 보호 제도를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신청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운용사들은 무엇보다 실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품의 구조가 창의적이라고 해서 높은 수익률과 투자자의 관심을 담보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ELS 역시 배타적 사용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7년 이후로 신청이 전무한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놨는데 자금이 안 몰리다 보니 그래서 그 사용권에 대한 게 수요가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 구조가 복잡할수록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독점 상장권을 고작 6개월 부여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래소 심사평가 기준도 모호합니다. 과거 제도 도입 당시 거래소가 신상품 예시로 든 만기 매칭형 ETF는 당시 규정이 바뀌면서 출시된 상품일 뿐 창의적인 상품이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 인기 있는 ETF 상품 구조를 차용해 단지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해서 독창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나옵니다. 미국에 전부 다 있는 ETF들인데 국내에 바로 들여왔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운용사는 이게 신상품 보호제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위원회 대상자분들께서 해당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업계에서는 독창적인 신상품 개발에 나설 만한 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거래소 측은 추가적인 제도 촉진 방안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전 청약으로 공급된 단지들이 여전히 말썽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취소되질 않나, 또 무사히 본청약으로 넘어가도 추가 분담금 수준의 분양가를 더 내라고 합니다. 제도는 폐지됐지만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의 아파트 부지입니다. 지난 2022년 사전 청약을 진행하고 최근 본 청약 공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당첨자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년 전보다 분양가가 7천만 원이나 치솟은 겁니다. 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해 확정 분양가를 한꺼번에 끌어올렸습니다. 인근의 새 아파트보다 비싸게 책정되면서 사전 청약의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문제는 그나마 본 청약으로 넘어가기라도 하면 다행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1월에는 인천 서구 가정 2지구, 지난달 말에는 파주 운정 3지구의 사업이 아예 엎어졌습니다. 특히 파주의 경우 사전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시공사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청약이나 주택 매수 기회도 포기하고 기다린 수백 명의 당첨자들은
눈앞에서 집을 빼앗긴 셈입니다. 사전 청약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본 청약을 하기 2, 3년 전에 이 청약을 하는 예비 청약이기 때문에 사업 환경이라든가 분양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이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사전 청약의 부작용이 커지자 제도를 폐지했지만 아직 폭탄은 남아 있습니다. 이미 사전 청약을 받은 단지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공 사전 청약이 진행된 물량은 5만 2천 가구에 달하는데 본 청약으로 넘어간 곳은 5%에 그칩니다. 민간 사전 청약 45개 단지도 절반가량이 본 청약 일정을 못 맞추면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전 청약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정부는 당첨자들의 청약 통장만 살려주는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금융권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 일명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횡령과 같은 내부 통제 사고에 대해 임원과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자회사의 사고까지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어서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돕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무구조 등에 대한 저희가 강력한 운영이라든가 기준을 속된 말로 면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엄정하게 그게 거꾸로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임원이라든가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금융회사 대표는 임원들에게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 통제 업무와 범위를 배분해줘야 합니다. 만약 금융지주회사 임원이 자회사에 내부 통제 관련 부당한 지시를 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자회사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임원까지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 지점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물을 임원이 배정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하고 금융사별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특히 책무구조도 범위에는 금융사의 대표가 포함돼 내부통제 총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금융사별 사정을 감안해 자산 규모에 따라 제출 시기는 다르게 뒀지만 조기에 제출하는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당국의 발표에 금융사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임원 개인으로 명확해진 만큼 금융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관행이 더욱 뿌리내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혁신보다는 이전의 관행대로 위험성이 없는 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질 수밖에 없죠. 부작용, 소극적인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다.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자 당국은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해설서에 빠져있는 내부 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 지침은 금융권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